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조선의 어느 외딴 산골 마을에 이은하, 링인허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하라는 이름은 은빛 강이라는 뜻이었지만 아이의 삶은 그 이름처럼 빛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등과 어깨에는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은빛 모반, 인빛 모반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늦가을 서리가 내린 나무십 같기도 하고 혹은 부러진 날개 한 쌍 같기도 한 그 흔적은 유교의 법도가 엄격하고 신체의 온전함을 으뜸으로 치던 그 시절, 가문을 더럽히는 흉조흉자로 여겨졌습니다. 계절은 혹독한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살을 내는 이른 아침, 은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냇가에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꽁꽁언 냇물에 구멍을 내고 무거운 빨래방망이를 든 아이의 작은 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붉게 부어올라 보랏빛을 띠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금세 얼어붙어 속눈썹에 매달렸습니다. 은하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혹독한 삶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빨래를 마친 은하가 지게에 젖은 빨래를 이고 비틀거리며 마을길을 걸을 때면 안악들은 못 볼 것이라도 본 듯 고개를 돌리거나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쯧쯧. 저 흉물. 어미가 일찍 죽은 것도 다 저 아이의 업보 때문이라지. 그런 수군거림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만 은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자신의 집 뒤편에 딸린 작은 광으로 향했습니다. 은하의 집은 엄연히 말해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인 박씨 부인과 배다른 오라비 진우가 차지한 그 집에서 은하는 식객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 지붕 아래 따뜻한 온기가 도는 안방은 박씨 부인의 차지였고 은하의 거처는 외양간 옆 집당과 농기구를 넣어두는 차가운 광 창고였습니다. 은하는 젖은 빨래를 처마 밑에 널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식구들의 아침 식사가 끝난 텅 빈 부엌에는 싸늘한 재의 냄새와 음식 찌꺼기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는 아궁이 옆에 숨겨둔 어젯밤 식은 감자 하나를 꺼내 허겁지겁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감자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동안 안방에서는 박씨 부인이 아들 진우를 챙기는 다정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아들, 과거 준비하려면 든든히 먹어야지. 어서 이 따뜻한 쇠고기 묵국 좀 들거라. 그 다정함은 한 번도 은하를 향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 은하는 가문의 수치이자 아들 진우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은하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늘 누더기 같은 잿빛 한복을 입혀 그 흉측한 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게 했고 집안의 굳은 일은 모두 도맡아 하게 하면서도 절대 손님 앞에는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은하의 유일한 낙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광구석에 놓인 낡은 어머니의 배틀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달빛만이 창호지를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은하는 배를 짜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틀에 걸린 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온기를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은하의 등을 흉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 등에는 하늘이 내린 날개가 있구나. 지금은 접혀 있을 뿐이란다. 그 목소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은하는 자신의 등에 달린 것이 날개가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족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적막한 시골집이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종매쟁이 가박씨 부인의 아들 진우를 보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가문의 명의를 걸고 이번 혼사를 성사시켜야 한다며 며칠 전부터 집안을 쓸고 닳게 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도착하기 한 시진 전 박씨 부인은 은하를 불렀습니다. 너, 그 꼴로 손님 눈에 띄기만 해봐라. 당장 저 뒤뜰 장작 창고에 들어가 있어라. 기침 소리 하나라도 내면 그날로 네 다리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장작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마른 장작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손님들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박씨 부인 이렇게 먼 곳까지 오느라 혼났습니다. 귀한 분이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네요.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나무 판자 틈새로 은하는 마당을 가로지르는 중매쟁이의 화려한 비단옷자락을 훔쳐보았습니다. 곧이어 부엌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콤한 약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은하가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역시 양반 가문은 다르네요. 아드님 진우 도령은 인물도 훤하고 글공부도 깊으니 한양의 웬만한 처자들은 성에 차지도 않겠습니다. 결말씀을요. 그저 이 녀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박씨 부인의 교양 있는 목소리가 창고 벽을 뚫고 들어왔다. 헌데 듣자 하니 부인께 전실 소생의 여식이 하나 있다고. 중매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창고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은하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박씨 부인의 한숨 섞인 슬픔을 가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그 아이 말입니까? 가여운 것. 제 어미를 닮아 몸이 약하더니 그만 몇 해 전 홍역을 앓다가 먼저 갔습니다. 제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지요. 가슴에 묻은 자식이랍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중매쟁이가 아이고 그런 사연이 부인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라며 위로하는 소리가 진우의 멋쩍은 헛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저 차가운 나무벽에 이마를 기댄 채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박씨 부인의 말은 비수보다 날카롭게 자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아니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손님들이 떠난 뒤에야 은하는 꽁꽁언 몸을 이끌고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부엌에는 빈 그릇만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거센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에 홀로 누운 은하에 몸을 핥히었습니다. 은하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이 기나긴 겨울이 과연 언젠가 끝나기는 할는지 은하는 감히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때로 가혹하게 굴러가는 법입니다. 한양에서 온 중매쟁이는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된 중매쟁이의 귀에 동네 안악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박씨 부인네 아들 말이야. 겉은 번지르르 하지. 쯧쯧. 소용없어. 그 집에 흉물이 하나 있다더군. 등 전체에 은빛 비늘이 돋은 저주받은 계집아이가 있다지 않나? 쉬. 그 아이 때문에 그 집안이 그 모양이라는 걸. 그걸 숨기고 혼사를 치르려 하다니. 간도 크지. 흉물. 저주받은 아이. 중매쟁이의 낯빛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조선의 사대부 가문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바로 부정한 기운과 숨겨진 흠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마터면 좋은 가문을 더러운 저주에 엮을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매쟁이는 약속된 인사를 하러 가는 대신 박씨 부인의 집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박씨 부인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감히 나를 속이고 한양의 귀한 가문을 능멸하려 드시다니. 박씨 부인은 아들의 혼사가 성사되었다고 믿고 환한 얼굴로 나왔다가 중매쟁이의 녹이 서린 얼굴에 그만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댁에 숨겨둔 그 흉물 말입니다. 감히 부정한 것을 숨기고 혼사를 진행하려 했겠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할 것이니 그리 아시오.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이 댁의 파렴치함을 낱낱이 고할 것이오. 중매쟁이는 침을 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출세시키려던 박씨 부인의 야망, 가문의 명예,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에 홀로 남겨진 박씨 부인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천하의 죽일년.
그녀의 이글거리는 시선이 향한 곳은 헛간에서 눈치를 살피며 나온 은하였습니다. 모든 분노의 화살이 그 가냘픈 존재에게로 향했습니다. 너로구나. 내년이 내 아들의 앞길을 망쳤어. 박씨 부인은 이성을 잃고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하늘이 그녀의 분노에 동조라도 하듯 북풍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회색빛 하늘에서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로 변했습니다. 내년에 그 더러운 기운이 모든 것을 망쳤다. 당장 이 집에서 아니, 그 전에 박씨 부인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경대 거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내 옥비녀 육비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내 옥비녀가 없어졌다. 그녀는 머리채를 풀어헤친 귀신처럼 다시 광으로 달려와 은하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년이 훔쳤지 내 옥비녀. 내년이 훔쳐다 어디에 숨겼느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이제 도둑질까지 해. 아닙니다. 부인, 저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흉측한 것이 감히. 박씨 부인은 은하가 기거하는 집단 더미를 미친 듯이 파헤쳤습니다. 물론 옥비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잃어버린 적도 없는 박씨 부인이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숨겨둔 것이었으니까요. 이 도둑년에 저주받은 것. 박씨 부인은 은하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사르르는 바람과 함께 눈송이가 뺨을 때렸습니다. 아들 진우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문가에 섰지만 감히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내년을 이 집에 들인 내가 미친년이지. 내 어미처럼 너도 나가 죽어라. 다시는 이 집 대문을 넘어설 생각도 말아라. 박씨 부인은 얇은 저고리 차림의 은하를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은하의 연약한 몸이 차가운 눈밭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부인, 제발. 날씨가 시끄럽다. 내년이 얼어 죽든 굶어 죽든 내 알바 아니다. 썩 꺼져. 이 더러운 흉물. That.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빗장이 단단히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은하의 삶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눈보라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거세졌습니다. 은하는 문에 기대어 한참을 울부짖었지만 바람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몸이 급격하게 차가워졌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을 것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은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마을로 내려가 도움을 청할까 생각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씨 부인에게 쫓겨난 흉물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마을의 반대편, 깊은 산으로 이어지는 숲길이었습니다. 눈은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고 바람은 늑대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얇은 저고리 하나로는 이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몸이 무거운 나무 토막처럼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꺼져가는 시야 속으로 저 숲속 깊은 곳에서 깜빡이는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등불 던 불, 그것이 환영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은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살이 찢기고 눈밭에 몇 번이고 고꾸라졌습니다. 마침내 은하는 허물어져가는 오두막한 채 앞에 다다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볏짚 지붕.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문틈으로 그토록 갈망했던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문을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삐걱. 그때 낡은 문이 안쪽에서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퀭한 눈,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공허한 표정.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날카로운 지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내의원 놔이유엔의 촉망받는 의관이었으나
궁중의 암투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유배온 강민준, 청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문 앞에 쓰러진 눈으로 뒤덮인 작은 형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다른 골칫거리. 그는 세상을 등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얼어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기절한 은하를 가볍게 안아들었습니다. 오두막아는 바깥의 지옥 같은 눈보라가 거짓말인 듯 고요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작은 화로가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사방에는 약초 냄새와 묵은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은하를 화로 옆 집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는 의원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죄인의 신세였지만 사람을 살리는 본능은 남아 있었습니다. 은하의 맥을 짚어보니 아직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동상동션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젖은 옷을 벗겨야 한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얼어붙은 은하의 저골이 고름을 풀었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옷이 벗겨지고 아이의 하얗고 마른 등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준의 무표정하던 눈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하의 등과 어깨, 그곳에는 희미한 등불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는 거대한 은빛 모반, 인빛 모반, 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흉측하다기보다 기이하고도 슬픈 형상이었습니다. 마치 서리에 맞아 꺾여버린 한 쌍의 날개처럼. 민주는 궁에서 온갖 기이한 병증과 상처를 보아왔습니다. 그는 놀라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그러나 유심히 그 흔적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마른 천으로 아이의 몸을 닦고 자신의 두꺼운 소미불을 꺼내 덮어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눈보라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하얗게 고립되었습니다. 은하는 며칠 만에 겨우 의식을 차렸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천장이 보였고 코끝으로 따뜻한 흰죽 냄새와 쌉쌀한 약초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일어났는가? 낯선 사내의 목소리에 은하는 쏘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뜨거운 죽이 담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먹어라. 살아야지. 은하는 두려움에 떨며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자신의 등을 보았을까? 자신을 다시 내쫓지는 않을까? 하지만 민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낡은 의서 이슈를 뒤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보라가 잦아든 후에도 은하는 돌아갈 곳이 없었고 민주는 그녀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세상 모든 일에 무심한 듯 책만 읽거나 약초를 다듬었고 몸을 추스른 은하는 그가 시키지 않아도 묵묵히 방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그가 다듬은 약초를 정리했습니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저주라는 낙인이 찍혔고 다른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이름도 사연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혹독한 겨울을 함께 견뎌내는 두 개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적어도 살을 내는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물러가고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봄은 따뜻한 햇살 대신 차가운 역병익병을 몰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여린 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는 호환보다 무섭다는 마마, 천연두였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문을 걸어 잠갔고 길거리에는 약초를 태우는 매캐한 냄새만이 진동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을 등졌던 강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의원이윈의 본능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천명텐밍이 그의 안에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원이다. 그는 오두막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주는 밤낮을 잊고 마을을 누볐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진맥을 하고 침을 놓고 며칠 밤을 새워 약을 다렸습니다. 은하도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펄펄 끓는 물을 나르고 약초를 빻고 병자들의 젖은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사람들은 저주받은 아이라며 피했던 그녀가
이제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가장 침착하게 자신들을 돌보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을 대장장이의 외아들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민주는 사흘 밤낮으로 아이의 곁을 지키며 온갖 의술을 펼쳤습니다. 마침내 아이는 기적적으로 열이 내리고 붉은 반점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아이는 그 끔찍한 고통의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자지러지게 울부짖었습니다. 경기. 제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고 누군가 손을 대려 하면 비명을 지르며 몸을 핥히었습니다. 민주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궁중 내의원의 의관이었습니다. 몸의 병신병은 고칠 수 있었지만 마음의 병신병은 그의 의서이슈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찌해야 하는가? 민준이 침통과 안신안순시키는 약재들 앞에서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민준이 책상에 엎드려 잠시 졸고 있어 은하는 젖은 수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으악, 어김없이 아이의 비명이 오두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대장장이 부부는 차마 제 자식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발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피곤해 절어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은하가 조용히 아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이 안 되네, 아이가. 라고 말리려 했지만 은하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발작하는 아이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녀는 침을 놓지도 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래전 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 우리 아가. 몹쓸 것들은 물러가고 좋은 꿈만 오너라. 아름다운 노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얼음장 밑을 흐르는 봄물처럼 따뜻하고 고요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은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아이의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은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순간 거칠게 몸부림치던 아이의 움직임이 서서히 멎었습니다. 울부짖음이 잦아들고 바쁜 숨결이 고르게 변했습니다. 아이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두막 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부모의 흐느낌도 멎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의서들과 잠든 아이의 평온한 얼굴,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은하의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치려 했던 것은 증상이었지만 은하가 어루만진 것은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는 저주받은 흔적은 실은 타인의 고통을 빨아들이고 위로하는 의술과는 다른 차원의 치유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것인가?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많이 외로워 보여서요. 그 단순한 한마디가 민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대장장의 아들의 이야기는 역병보다 더 빨리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흉물, 저주받은 아이, 그 이름 대신 마음을 어루만지는 처녀라는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산아래 박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그 흉물이 살아있어 그것도 모자라. 역병 속에서 살아남아 양반 행세를 하던 그 사내와 함께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은하가 자신이 눈보라 속에 내쫓았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다닌다면 자신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진우의 남은 혼삿길마저 막힐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감히 천덕꾸러기 계집애가 비록 몰락했어도 전직 관료와 함께 살며 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걸 그냥. 박씨 부인은 아들 진우를 앞세우고 민준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이 천박한 년 당장 나오지 못해 박씨 부인이 사납게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마침 민주는 약초를 빻고 있었고 은하는 그 옆에서 약보자기를 개고 있었습니다. 어미도 몰라보고 여기서 사내를 홀리고 있었구나. 역병이 돌 때 죽은 줄 알았더니 요사스러운 기운으로 사내를 홀려 박씨 부인은 다짜고짜 은하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대지 마시오. 민준이 은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약초를 빻던 절구꽁이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던 자가 지켜야 할 단 하나를 찾은 자의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기세에 눌려 주춤했습니다. 아니, 이 몰락한 양반 나부랭이가 저건 내 집 종년이요. 내 옥비녀를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라고 박씨 부인이 악을 쓰며 다시 달려들려 할 때 뒤에 숨어있던 진우가 다급하게 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니. 뒤를. 박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두막 문 밖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이의 목숨을 구했던 대장장이가 제일 앞에 손에는 쇠망치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은하의 보살핌을 받았던 노인들과 안악들이 모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박씨 부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민준 자신들의 의원과 은하 자신들의 위로자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이 두 사람이 아니라 마을 전체와 맞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민준의 등 뒤에 서 있던 은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예전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박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는 겨울을 이겨낸 씨앗과 같은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박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곳이 제 집입니다. 은하의 그 한마디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박씨 부인의 귀를 때렸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흉물이라 불리며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은하가 처음으로 스스로의 의지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에 눌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내년 두고 보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박씨 부인은 저주를 퍼부으며 아들 진우의 팔을 거칠게 끌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은하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민준에게 몸의 병을 치료받으러 왔다가 꼭 은하에게도 들렀습니다. 그들은 은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 앞에 앉아 자신의 아픈 사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노파가 찾아와 하염없이 울었을 때 은하는 그저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가뭄에 농사를 망쳐 낙담한 농부가 찾아왔을 때 은하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밀며 그의 한숨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은하의 능력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상대의 아픔을 온전히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이고 판단 없이 들어주는 깊은 공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저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갓 낳은 달걀, 몇 알 계란, 몇 알, 텃밭에서 캔 무 한 다발, 쌀 한 바가지가 오두막 앞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대장장이의 아들이었던가 은하의 등 뒤로 언뜻 비치는 그 은빛 모반을 보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건 저주가 아니야. 하늘이 내려주신 날개 자국이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은하를 은빛 날개의 천사, 인빛 날개의 텐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오두막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주는 꾸준히를 하느라 거칠어진 은하의 손에 약초 연고를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손이 다 망가졌군. 무심한 듯한 말투였지만 손길은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은하는 연고를 바르는 민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퀭한 눈의 패인이 아니었습니다. 생기와 총명함이 가득한 의원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하는 자신을 구해준 이 남자가 자신으로 인해 다시 일어섰음을 알았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어 은하의 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은하는 자신의 등을 애써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흉하지 않소. 그저 아주 특별할 뿐이요. 그 말에 은하는 평생 처음으로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진정한 기쁨이 담긴 미소를 환하게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에는 닷때가 있는 법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악행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죠. 이듬해 초봄, 마을에 세원님 사또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 강직하고 현명한 자였습니다. 세원님이 민정을 살피러 마을을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역병을 막아낸 의원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은빛 날개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원님은 수소문 끝에 산기슭의 오두막을 찾았습니다. 민준아, 강민준, 정용, 네가 여기 있었더란 말이냐. 그곳에서 원님이 마주한 이는 한때 자신이 가장 아꼈던 제자 강민준이었습니다. 세원님은 바로 민준이 내의원에 있을 적 스승처럼 따랐던 윗분이었습니다. 그는 민준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된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포를 풀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은하를 만나 다시 삶의 의지를 찾게 되었는지 담담히 고했습니다. 원님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민준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생이 많았다. 네가 의원의 본분을 잃지 않았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그리고 그 처자야말로 하늘이 내린 보배로다. 원님은 즉시 조정의 장계를 올려 민준의 억울함을 풀고 그의 신원을 복권시켰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은 여전히 아들 진우의 혼사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중매쟁이가 퍼뜨린 나쁜 소문을 잠재우려 했었고 마침내 다른 현윤의 유력한 양반가와 다시 혼담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 가문이 신중했습니다. 그들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박씨 부인 가문의 평판을 뒷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게 된 것은 박씨 부인이 전실 소생의 딸을 흉물이라 부르며 학대하고 도둑 누명을 씌워 눈보라 속에 내쫓았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혼담은 당연히 깨졌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상대 가문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과 사돈을 맺을 뻔했다며 박씨 부인의 위선과 잔인함을 사방에 알렸습니다. 때마침 세원님의 귀에도 이 모든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민중과 은하가 겪은 고초, 그리고 박씨 부인의 만행, 원님은 박씨 부인과 진우를 관하로 소환했습니다. 대청마루에 꿇어앉은 박씨 부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증인으로 빼곡히 서 있었습니다. 내년이 흉조라 부르며 내쫓은 그 아이는 이 마을 사람들 모두의 목숨을 구하고 마음을 보듬은 은인이다. 원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귀한 인연을 학대하고 가문의 명예를 탐하여 거짓을 일삼았으며 무고한 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죄, 이는 인륜을 저버린 중죄다.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곤장을 맞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예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가문의 명예, 그토록 지키려 했던 양반의 체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온 마을, 아니 인근 고을 전체에 그녀의 악행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어머니의 그늘 뒤에 숨어 비겁하게 침묵했던 대가로 평생을 불효막심한 자의 어미를 둔 페류나라는 낙인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모자무즈는 몰수당하고 남은 초가집에서조차 버티지 못하고 사람들의 경멸과 냉대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존재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봄이 왔습니다. 온 산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나고 겨우내 얼었던 냇물이 힘찬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스승인 원님은 민준에게 한양으로 돌아가 다시 벼슬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님, 저의 자리는
저작거리의 화려한 약방이 아니라 아픈 백성들이 있는 이곳입니다. 그의 시선은 곁에 서 있는 은하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해 5월, 가장 날씨가 좋은 날, 오두막 앞마당에서 작은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은하는 마을 안악들이 정성껏 지어준 고운 비단 한복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족둘이나 연지곤지는 없었지만 그 어떤 신부보다도 환하게 빛났습니다. 민준 역시 유백에게 남루한 옷을 벗고 단정한 도포를 입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모였습니다. 대장장이는 튼튼한 솥을 선물했고 노인들은 자신들이 아끼던 이부자리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꽃을 꺾어다 두 사람의 발밑에 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민준과 은하는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도와준 덕에 오두막 옆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튼튼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집에는 두 개의 현판이 걸렸습니다. 하나는 민준의 의원위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은하의 다실자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에게 와서 몸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궁중의 복잡한 정치 대신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는 진정한 심의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은하의 다실에 들러 차를 마시며 마음의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녀의 따뜻한 차 한 잔과 고요한 미소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의원 마님이 된 은하가 새로 지은 집에 넓은 툇마루에 앉아 따사로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얇은 봄저고리 위로 그녀의 은빛 모반은 햇빛을 받아 마치 잘 닦는 인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주의 낙인이 아니라 그녀가 겪어낸 인고의 세월과 그녀가 베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인, 진료를 마친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으며 익숙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손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당에서는 마을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 해 전 은하가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던 대장장이의 아들도 이제는 건강한 소년이 되어 튼튼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행복하시오? 은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멀리 겨울의 상처가 모두 아문 산등성이 위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은하의 등 뒤에 있던 그 부러진 날개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사랑과 치유의 날개가 되어온 세상을 감싸 안는 듯했습니다.